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19년 12월 한 중국인 남성이 뉴질랜드에 난민 신청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남성은 자신이 티베트 독립운동가로 중국의 탄압을 피해 도망쳤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난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요. 쉽게 말해서 본국에 전쟁이 터졌다거나 정치적 문제로 잡혀갈 위험이 있다. 또는 종교나 인종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이런 이유로 자기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타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다시 스토리로 돌아오자면 뉴질랜드는 사실 난민을 쉽게 받아주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인 남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이어갑니다. 원래 진짜 난민이라면 과거 기록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나오거든요. 어느 시점에 어디로 도망쳤는지, 또 누구한테 잡혔었는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였어요. 알면 알수록 이 신원의 정보가 되게 흐릿한 거예요. 우선 그는 당시 34살이던 리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게 한 6개월 전쯤 뉴질랜드에 입국한 걸로 자료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사용한 여권의 신상 정보와 난민 신청 때 제출한 이 신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는 3번이나 생년월일을 바꿨고 출생지도 2번이나 변경했어요. 결정적으로 티베트 독립운동가다라더니 티베트어를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뉴질랜드 이민국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리앙이 단순한 망명 신청자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조사 범위를 넓혔죠. 그의 입국 기록, 체류 이력, 과거 체포 여부까지 하나하나 조회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아주 낯선 정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이 오래전 캐나다의 기록 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근데 이게 평범한 내용이 아니에요. 비자나 학교, 취업 서류 이런 게 아니라 경찰 수사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제목은 과실치사더라고요. 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뭘까요? 여기서 잠깐 리앙의 실체를 밝혀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오웨이라는 인물인데 그녀는 캐나다에서 영어를 배우던 중국인 유학생이었어요. 자오웨이는 모든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활발한 학생이었습니다. 밝은 성격 덕에 주변에 언제나 친구들이 많았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친한 단짝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자친구 리앙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부할 때나 놀 때나 항상 꼭 붙어 있었어요. 아주 다정한 커플로 유명했고요. 리앙과 자오웨이는 동거까지 시작하면서 더더욱 가까워지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커플에게는 남모를 속사정이 하나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리앙은 자오웨이를 그냥 사랑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조금 통제하려는 듯 집착이 심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질투 같은 그런 가벼운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녀가 누구를 만났는지, 학교가 끝나고 어디에 들르는지, 집에 언제 들어오는지 전부 실시간으로 알고 싶어 했죠. 근데 이 남자친구의 집착이 좀 과하기는 한데 근데 유학 생활이 좀 그렇잖아요. 영어도 완벽하지 않고 부모님도 멀리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주는 안정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자오의 입장에선 집착이 좀 심하긴 하지만 의지가 되는 존재인 리앙을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가던 2002년 10월 9일 문제가 발생해요. 갑자기 자오웨이의 연락이 뚝 끊긴 거예요. 사실 그녀와 친구들은 오전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점심을 먹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자오웨이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전화도 안 받고요. 교수님한테 불려갔나? 친구들은 우선 자오웨이 없이 점심을 먹으러 가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통화도 안 되고 자오웨이가 아예 학교도 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연락이 두절된 지 4일 만에 그녀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은 일단 가장 가까운 사람인 동거하던 남자친구 리앙을 찾아갔어요. 이때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친하고 싸웠는데 집 나가더라고요. 그 뒤로 저도 연락받은 적 없어요. 어디를 간 건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의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아무리 싸우고 집을 나갔다지만 여자친구가 사라진 건데 너무 차분한 느낌? 이 걱정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를 의심하는 데에는 자오웨이의 친구들의 증언도 한몫하게 되는데요. 자오웨이가 실종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리앙은 여자친구가 집 나갔고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실종이 아니라 좀 바쁜 일이 있나? 요 정도로 생각했을 때거든요. 근데 리앙 혼자 실종을 확신했고 정작 신고가 들어가니까 좀 덤덤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거 의심스럽죠. 하지만 아무리 조사를 이어가도 증거도 또 자오웨이의 행방을 알아낼 단서도 나오지 않았고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끊긴 지 열흘 정도 지난 10월 20일 학교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스테브 레이크 근처에서 수상한 여행 가방 하나가 발견됩니다. 근처 하이킹을 왔던 커플이 호숫가 숲속에서 좀 이상한 냄새를 맡게 돼요. 그쪽 따라서 가보니까 낡아 보이는 회색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담요 뭉치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버려진 짐인가 싶었지만 이 냄새가 좀 심상치 않았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을 해보는데 담요 틈 사이로 무언가 비쳐 보였습니다. 그건 사람의 피부였어요. 충격받은 두 사람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도착해서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젊은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됐지만 수거한 유류품과 또 DNA 감식을 통해서 신원은 금방 밝혀낼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열흘 전 사라졌던 자오웨이였습니다. 그녀는 목 졸려서 사망한 걸로 확인돼요. 경찰은 그녀의 남자친구 리앙을 주목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자오웨이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동거하는 여자친구가 열흘째 집에 돌아오지 않는데도 정작 실종 신고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와서는 또 주변 친구들한테 자오웨이가 싸우고 나서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확인해보니까 자오웨이는 비행기표를 예약한 적도 또 여권을 사용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리앙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죠. 근데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오웨이가 사라진 뒤 며칠간 리앙은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업도 계속 빠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더니 갑자기 잠적을 해버려요. 이쯤 되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심증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물증뿐이에요. 경찰은 즉시 리앙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리앙이 이미 캐나다를 떠난 뒤더라고요. 시신 발생 직후인 10월 20일 그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캐나다를 빠져나가요. 마치 모든 걸 계획해둔 사람처럼 짐은 전부 정리돼 있었고 여권도 새로 발급받아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자신의 본국인 중국이었습니다. 캐나다 경찰은 즉시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리앙이 도착한 곳이 중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캐나다와 중국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었거든요. 즉, 리앙이 중국 땅에 발을 들인 순간 캐나다 경찰은 더 이상 그를 강제로 데려올 방법이 없던 겁니다. 캐나다 측은 수차례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죠. 그는 중국 국적자다. 중국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결국 이 사건은 국제적인 법의 사각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신이 발견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2002년 11월 30일,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리앙의 룸메이트이자 사촌형이던 장하오가 캐나다 경찰에게 충격적인 자백을 한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자오웨이가 사라진 10월 9일 늦은 밤, 리앙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해요. 그러더니 여자친구를 죽였다, 도와달라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장하오는 처음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하지만 직접 리앙을 찾아가자 실제 시신을 보여주더라고요. 자오웨이는 이미 목이 졸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충격에 온몸이 굳은 장하오를 보던 리앙은 나 안 도와주면 너도 끝이다. 시신 봤으니까 공범될 수 있다. 도와달라. 협박에 가까운 부탁을 합니다. 장하오는 결국 시신 유기에 가담했어요. 둘은 자오웨이의 옷을 벗기고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서 호수 근처에 버렸죠. 그 후에 리앙은 여자친구가 사라졌다라고 연기하면서 완벽한 실종극을 꾸민 겁니다. 1년 반 뒤인 2004년 6월, 캐나다에 남아있던 장하오의 재판이 열립니다. 그 결과가 참 답답한데요. 경찰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언더커버 수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수사관 몇 명을 범죄 조직인 척 가장시켜서 장하오에게 접근시켰어요. 그들은 장하오에게 우리 조직에 들어오려면 네가 숨기고 있는 모든 일들을 솔직히 털어놔야 된다라고 말했고, 이 얘기에 모든 사실을 다 자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은 이렇게 언더커버로 수사하는 건 위법이다 라면서 반격했고, 법원은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장하오의 자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그는 무죄로 풀려났어요. 이렇게 어이없게 사건은 또다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2007년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만에 베이징 경찰이 이 오래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중국에서도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때 이미 리앙은 개명까지 하고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죠.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과거는 숨기고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베이징 공안은 장기적인 추적 끝에 리앙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9월 리앙은 중국 법정에 서게 되어 처음으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사촌 장하오가 거짓말을 한 거고 자오웨이는 사건 당일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대요. 자기는 본 적도 없었고요. 리앙은 당시에 중국에서 손꼽히는 변호인들을 전부 선임했고 캐나다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강압적인 수사로 만들어진 허위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끝내 법정은 그의 손을 들어주진 않았어요. 리앙에게 무기징역과 유가족에게 113만 위안, 그러니까 하나로 2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 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드디어 정의가 이긴 것 같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자오웨이의 유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리앙의 가족이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거든요. 같은 해 12월 항소심이 열리자 리앙은 돌연 태도를 바꿉니다. 막 울먹이면서 자백을 하는데 이 내용이 기가 차요. 사실 우리가 베개 싸움 도중에 실수로 내가 여자친구를 질식해서 살해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오웨이의 사인은 목이 졸린 질식사였거든요. 근데 어이없게도 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요. 첫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2014년 6월, 리앙의 제목은 고의살인에서 과실치사로 바뀌었고 형량은 7년으로 대폭 감형됩니다. 이때 리앙은 경찰 조사부터 항소심까지 이미 5년 정도를 복역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겨우 2년만 더 감옥살이를 하고 2016년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에는 유럽도 여행하고 2019년엔 뉴질랜드에서 집을 사면서
아예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가 내민 새 신분은 티베트 독립운동가이자 중국 탄압의 피해자, 이거였습니다. 앞서 오프닝에 말한 대로 그는 자신이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포장해서 뉴질랜드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겁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속지 않았어요. 그의 난민 신청은 최종 거절됐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리앙은 자신은 박해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이어가고 있죠. 뉴질랜드한테 난민으로 받아달라 이거예요. 반면 자오웨이의 가족들은 아직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했어요. 항소심이 과실치사로 변경되면서 1차 판결에 2억 원의 배상 의무가 약간 강제성이 사라진 거예요. 자오웨이의 가족들은 승산이 없다는 전문가의 말에 결국 항소를 포기합니다. 그들은 말해요. 우리가 원한 건 그깟 돈이 아니라 그저 진심 어린 사과 그 한마디였다라고요. 오늘 사건 정말 징하죠. 이렇게나 쉽게 법망을 잘 피해 다녔으면서 대체 왜 뉴질랜드로 망명까지 하려고 한 걸까요? 리앙은 죗값을 물지 않은 이것만으로는 모자라서 아예 과거를 지우고 싶었던 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범인이었습니다. 언젠가 꼭 진실이 밝혀져서 죗값을 치르길 바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입니다.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인 엘리제는 금발의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한눈에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녀의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평탄하지 않았죠. 그녀는 1981년 브라질 남부에 위치한 작은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면서 이모와 함께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모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제는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식당 서빙부터 옷가게, 공장 일용직까지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였죠. 이 와중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간호보조 인력으로 일했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냈다고 해요. 그럼에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엘리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좀 시간적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성인이 된 후에는 이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바로 독립을 했고 고향을 떠나 상파울루로 향합니다. 여기서 상파울루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도시로 금융, 산업,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기회를 찾아서 상경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엘리제 또한 꿈에 부풀어서 상파울루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핑크빛 미래만 가득할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상상과 너무나 달라요. 생계는 여전히 막막했고 오히려 일은 더 구하기 어려워요. 매달 월세를 내기도 빠듯하더라고요. 심지어 최근 일하던 일자리마저 잃고 완전히 낙담한 그때 한 친구로부터 일거리 하나를 소개받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온라인 에스코트 서비스였습니다.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인터넷에 자기 프로필을 올리고 고객을 받으면서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콜거리를 제안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죠. 하지만 당장 월세마저 밀려있는 상황에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엘리제는 예쁜 외모를 가졌고 성격도 굉장히 밝은 편이었어요. 금세 고객들을 모으게 되면서 확실히 경제 상황이 금방 나아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일을 하면서 인생을 바꿔줄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마르쿠스 마츠나가였습니다. 네, 이 사람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브라질의 유명 식품기업인 요키의 창업자 유이 마츠나가의 손자이자 기업 후계자로 어린 시절부터 막 언론의 관심을 받아왔던 사람이죠. 엘리제는 마르쿠스를 고급 고객으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당시 그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엘리제를 본 순간 사랑에 빠지게 돼요. 이후 둘은 반복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됐고
얼마 안 가 단골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네, 두 사람은 연인이 된 거예요. 그 뒤로 마르코스는 애인이 이 콜걸리를 그만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고 관계가 점점 진지해지더니 이 만남이 무려 1년이나 이어집니다. 그리고 끝내 마르쿠스는 본처와 이혼을 했고 엘리제와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렇게 식을 올린 두 사람은 비교적 평범한 부부의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게 맘처럼 쉽지 않았죠. 아무래도 재벌 2세와 전직 콜걸의 만남이다 보니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불륜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들을 보는 시선이 달가울 리가 없었죠. 그래서였을까요? 마르쿠스와 엘리지는 좀 더 안정적인 가정을 더욱 갈망했다고 해요. 네, 생각해보면 서로 바람펴서 만난 거잖아요. 근데 뭐 안정적이다 보다 논하는 게 좀 모순적이긴 하죠. 어쨌든 그들은 아이를 갖는 것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시도에도 이게 뜻대로 되질 않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은 없었고 결국 부부는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갖기로 합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2011년 11월 예쁜 딸을 출산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부부 앞길은 꽃길만 가득할 것 같았죠.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난 2012년 5월 21일 상파울로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오면서 이 가정의 행복은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제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하더니 연락이 안 돼요. 회사에도 출근도 안 했고요. 이 전화를 건 신고자는 다름 아닌 엘리제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틀 전인 5월 19일 늦게 퇴근한 남편과 말다툼을 했고 그가 기분이 잔뜩 상해서는 나 출장 간다 이 말을 남기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로 아예 연락두절이 되고 맙니다. 첫째 날은 그냥 그러다 쳤어요. 나도 기분 상했으니까 열 좀 식혀야지 넘어갔죠? 하지만 그 다음날까지 연락이 없자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고 회사와 시댁에까지 연락을 해보는데 다들 남편 마르쿠스의 행방을 모른대요. 순간 불길한 기분이 들어서 곧장 실종 신고를 했던 거죠. 경찰은 즉각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가 워낙 고위층이었던 만큼 혹시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가 진행됐죠. 혹시 원한에 의한 범행이 아닐까 주변을 탐문조사했지만 주변 지인들 모두 마르쿠스는 온화한 사람이라서 아무에게도 미움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렇게 단서 하나 없이 수사에 진척이 없던 그때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전해지는데요. 실종 신고가 들어오고 약 일주일 정도 지난 5월 27일 상파울루 외곽의 작은 시골 동네에서 한 주민이 낯선 물건 하나를 발견합니다. 숲풀 사이에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고 곧장 신고하게 되죠. 그렇게 도착한 경찰이 가방을 열어보는데 그 안에는 절단되어 있는 사람의 다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 토막의 절단면이 너무 깔끔한 겁니다. 출혈이 거의 없을 정도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들도 이게 뭐 인형인가 싶었대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날 근처의 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하게 생긴 가방이 하나 더 발견됐고 그 안에는 사람의 몸통과 절단된 팔이 들어있었죠. 하지만 머리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신원을 밝혀낼 부위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시신에 독특한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일단 팔의 절단면 또한 비정상적으로 정교했어요. 그리고 손톱과 발톱이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었고 고급 수트 차림에 속옷도 새 것처럼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평범한 인물 같아 보이진 않았죠. 얼마 안 가 머리마저 발견됩니다. 그렇게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는데
그는 바로 실종됐던 마르쿠스였습니다. 이 사실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모두들 좌절했죠. 그 중에서도 아내 엘리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전날에 부부싸움을 한 뒤였잖아요. 그날 싸우지만 않았다면, 차라리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다면 하는 죄책감에 더욱더 괴로워했다고 해요. 이제 이건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서 피해자 마르쿠스의 마지막 행적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아내 엘리제에게 당일 있었던 일을 더욱 상세하게 질문했죠. 근데 이때부터 그녀의 행동이 좀 이상해집니다. 약간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어긋나는 느낌? 예를 들어서 마르쿠스를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 저녁 먹고 7시였다. 아니 애 재우고 9시였다. 사실 완전 늦은 새벽이었다. 자꾸 바뀌는 겁니다. 경찰이 점점점 막 질문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예 답변을 피해버려요. 그냥 남편이 화내고 집 나갔고 나는 모르겠다. 행적을 전혀 모른대요. 처음에 경찰들도 이 충격이 너무 커서 기억이 잘 안 나나 보네 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니까 수사팀도 답답했죠. 결국 이들은 사람보다 좀 더 확실한 아파트 CCTV 영상을 먼저 확인하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해요. 실종 당일 자정쯤에 남편 마르쿠스가 아닌 아내 엘리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어요. 그렇게 총 3개의 여행 가방을 옮겼죠. 근데 이 가방의 디자인이 너무 낯이 익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피해자가 담겨있던 그 가방, 그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심증이에요. 그저 우연히 같은 브랜드의 트렁크를 가지고 있었던 걸 수도 있죠. 경찰은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엘리제의 사건 당일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인하는데 이게 시신이 발견된 그 외곽 지역과 정확히 겹치더라고요. 이거 너무 수상하죠?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제를 경찰서로 불렀고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그녀를 압박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부인을 하더니 경찰이 하나씩 근거를 들이대자 점점 그녀의 말이 줄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푹 떨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남편을 죽였어요. 와, 이거 시신 발견된 후에 보였던 이 모습이 다 연기였던 거예요. 이 여자 진짜 보통이 아니죠. 근데 이때 엘리제가 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요. 이게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래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고백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엘리제가 밝힌 정황은 이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이 가득했던 이 부부 사이에 사실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직 콜걸과 재벌 2세라는 파격적인 만남으로 두 사람은 모두의 관심을 받게 됐죠. 이 주변 시선 다 떠나서 그냥 사랑 하나로 결혼을 강행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천년회로 할 것 같던 이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말수가 점점 줄었고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져요. 전에는 6시만 땡치면 바로 집에 오더니 기본 10시, 12시에 거의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엘리제는 남편이 변한데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르쿠스의 불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녀는 너무 충격받았죠.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 헤어지자 남편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이때 임신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마르쿠스는 태도가 확 바뀌어요.
아내에게 그간 내가 소홀했다,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막 용서를 구했죠. 사실 엘리제 또한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죠. 실제로 이때부터 그의 행동이 확 바뀝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모두의 축하 속에 부부는 예쁜 딸을 출산하게 된 거죠. 이렇게 상황이 정리되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012년 5월에 엘리제는 잠시 원래 살던 고향에 내려가게 됩니다. 남편이 바쁘다 보니까 육아는 거의 아내의 몫이었고 이게 반년이 넘게 이어지니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네에 가서 육아 도움도 좀 받고 쉬고 오기로 했던 거죠. 하지만 몇 주 집을 비우려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요즘 남편의 행동이 또다시 변한 것 같았거든요. 자기가 없는 사이에 또 다른 여자를 만날 것만 같았죠. 그래서 이때 두 번째 사설 탐정을 고용합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와서 이모와 시간을 보내던 그때 고용한 탐정에게서 연락이 오는데 사모님, 증거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온 사진과 영상은 충격적이었어요. 마르쿠스가 다른 여성과 너무나 친밀하게 있더라고요. 게다가 두 사람은 호텔에 들어갔고 하룻밤을 묵고 나오기까지 해요. 엘리제는 이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아니, 아이까지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녀는 충격에 휩싸여서 부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자마자 막 분노를 쏟아냅니다. 증거를 들이밀면서 그를 추궁했던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격렬한 말싸움이 이어졌죠. 그리고 이때 마르쿠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의 뺨을 내려쳤다고 해요. 엘리제의 말에 따르면 남편의 폭력은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었대요. 종종 자기 맘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자신에게 폭행을 저질렀다고 했죠. 이 순간 그녀는 충격과 공포심에 남편을 피해 방으로 도망칩니다. 이때 마르쿠스는 멈추지 않았고 아내를 따라가며 폭언을 쏟아내요. 야, 너같이 콜걸이나 하던 여자가 내 딸을 제대로 키우기나 하겠어? 애는 내가 키울 거니까 니는 다시 총구석으로 꺼져. 엘리제는 이 말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바람, 폭행 이런 거 다 견딜 수 있었지만 딸과 자신의 숨기고 싶은 과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남편의 이 말이 도화선이 돼서 그녀의 감정은 폭발했고 옆에 서랍 안에 있던 권총을 꺼내듭니다. 그리곤 남편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죠. 그렇게 마르코스는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후 엘리제는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시신을 절단합니다. 그리고 토막을 여행 가방에 나눠 담았고 하나하나 유기했던 거죠. 그녀의 말에 따르면 당시 자신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걸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진술과 실제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로 충동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시신에 남은 흔적을 보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측면을 피격한 걸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마르쿠스 몰래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조준했고 방아쇠를 당긴 걸 시사해요. 심지어 그에게서 방어운이나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몰래 쏜 게 확실해 보였죠. 두 번째로는 시신의 훼손 상태가 논란이 됩니다. 절단 부위가 상당히 정밀했고 출혈도 거의 없어요.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정교함은 해박한 해부학적 지식이나 또 실습 경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그녀가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기는 했죠. 하지만 당시에 단 한 번도 수술을 한다거나 실제 해부를 하는 등의 이런 시신 처리에 도움될 만한 업무는 한 번도 투입된 적이 없대요. 게다가 단순히 감정이 폭발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체계적이고 침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이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냐라고 의심했던 겁니다. CCTV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 마지막으로 엘리제의 자백으로 그녀는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돼요. 그리고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16년, 엘리제의 재판이 열리죠. 검찰은 시신을 잔혹한 방식으로 훼손한 점, 또 부검 결과 피해자에게서 방어의 가능성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이거는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고 그녀에게 중형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엘리제의 측은 자기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정당방위로 그녀를 살해한 거래요. 하지만 여론은 냉담했습니다. 자, 아무리 그녀의 말이 사실이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고 한들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행위는 도를 넘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녀는 19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모범소로 복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엘리제의 자백은 진심에서 비롯된 걸까요? 아니면 가명을 염두에 둔 그저 전략적인 선택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 말대로 우발적인 범죄는 맞을까요? 피해자 마르쿠스의 지인들은 말합니다. 그는 매우 온화하고 단 한 번도 폭력적인 성향을 내비친 적이 없다고요. 여전히 이 사건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엘리제만 알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베이였습니다.